서울 변두리 재개발의 파도가 비껴간 낡은 골목 끝자락에는 마치 시간이 박제된 듯한 작은 점포 하나가 있다. 빛바랜 나무 간판에는 디딤돌 구두 수선이라는 정직한 글자가 새겨져 있고 유리창 너머로는 평생 가죽을 만져온 사내, 성태의 구분 등 뒤로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지곤 했다. 성태의 작업실은 좁았지만 질서정연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구두 골레스트들은 제각기 다른 주인의 발 모양을 기억하고 있었고 선반 위에는 이름표가 붙은 신발들이 수선을 기다리며 얌전히 놓여 있었다. 성태에게 구두는 단순히 가죽과 고무의 결합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하루를 오롯이 지탱해온 고단한 삶의 기록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접점이었다. 허허, 이 친구 보게나. 오늘은 비를 좀 맞았구먼. 성태가 손에 든 것은 낡은 갈색 신사화였다. 밑창은 이미 얇아질 대로 얇아져 돌멩이 하나만 밟아도 발바닥이 비명을 지를 법했고 가죽은 영양분을 잃어 푸석하게 갈라져 있었다. 성태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부드러운 천에 말기름을 묻혀 가죽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손끝에 전해지는 가죽의 질감은 이 구두의 주인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에게 속삭여 주었다. 이 구두의 주인은 인근 중학교에서 정년 퇴임을 앞둔 김 선생이었다. 성태는 김 선생의 구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짠했다. 항상 왼쪽 뒷굽이 오른쪽보다 더 많이 달아있는 것, 그것은 김 선생이 수업 시간마다 칠판 앞에 서서 왼쪽 다리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학생들을 바라보던 30년의 습관 때문이었다. 성태는 그 달아버린 뒷굽을 보며 김 선생이 감내했을 분필 가루 섞인 세월을 읽어냈다. 사람들은 말이야, 얼굴은 화장으로 가리고 옷은 유행으로 덮지만 발바닥 밑의 진실은 숨기지 못하는 법이지. 성태는 혼잣말을 하며 날카로운 칼로 낡은 밑창을 떼어냈다. 드르륵 소리와 함께 오래된 본드 냄새가 올라왔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정겨운 냄새였다. 그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듯 최고급 홍창 가죽 밑창을 꺼냈다. 손님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일반 고무창을 써야 맞겠지만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수고한 김 선생의 마지막 퇴임길만큼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단순히 구두를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성태의 진정한 기술은 수평을 맞추는 데 있었다. 사람의 골반은 조금씩 틀어져 있고 걷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성태는 구두 뒤축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여 신는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것은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30년 숙련된 감각과 손님을 향한 애정이 빚어낸 예술이었다. 작업이 한창일 때 딸깍 소리를 내며 가게 문이 열렸다.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도시의 소음이 밀려 들어왔다. 들어온 이는 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한눈에 봐도 고가임을 알 수 있는 화려한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성태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그녀가 신고 있는 위태로운 10cm 하이힐로 향했다. 여기 이거 수선되나요? 다른 곳에 갔더니 가죽이 너무 얇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그녀가 내민 구두는 붉은 밑창이 돋보이는 명품 힐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주인의 고통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다. 앞코는 보도블록 틈에 끼어 가죽이 흉하게 벗겨졌고 가느다란 굽은 언제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휘어져 있었다. 성태는 구두를 받아들며 그녀의 발목을 슬쩍 쳐다보았다. 가느다란 발목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아킬레스건 부위에는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고칠 수는 있습니다만. 손님, 이 구두는 손님 발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군요. 성태의 말에 여자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성태는 말을 이어갔다. 세상에는 높이 올라가야만 보이는 풍경이 있지요. 하지만 너무 높은 곳에만 서 있다 보면 발밑에 핀 꽃은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 구두는 손님을 자꾸 넘어뜨리려 하고 있어요. 잠시 내려오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자는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성태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치열한 도시의 생존 경쟁과 결코 뒤처지지 않으려는 불안감을 읽었다. 그는 묵묵히 접수 장부에 그녀의 연락처를 적었다. 이지수. 이름 석자 옆에 그는 작은 메모를 남겼다. 굽 낮은 행복이 필요한 사람.
그날 밤 성태는 퇴근하지 않고 작업대 앞에 앉아 지수의 구두와 김 선생의 구두를 나란히 두었다. 하나는 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낮은 평화였고 하나는 생의 정점을 향해 치닫는 높은 전쟁이었다. 그는 김 선생의 구두에는 위로의 광택을 내고 지수의 구두에는 안정을 위한 지지대를 보강하기 시작했다. 망치질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탕, 탕, 탕. 그것은 성태가 세상에 일그러진 균형을 바로잡는 소리였다. 그는 믿었다. 자신이 고치는 것은 단지 신발 한 켤레가 아니라 그 신발을 신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한 사람의 무너진 마음이라는 것을. 밤은 깊어갔고 수선방의 작은 전등 아래서 성태의 손길은 더욱 정교해졌다. 낡은 가죽이 다시 윤기를 머금고 부러졌던 굽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성태는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낮은 곳으로 임하는 행복, 그 소박한 기적을 꿈꾸며 수선공의 밤은 깊어만 갔다. 지수의 아침은 언제나 7cm 이상의 높이 위에서 시작되었다. 테헤랄로의 빌딩 숲을 가르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단호했고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스틸레토 힐의 타격음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북소리처럼 날카로웠다. 광고 대행사 어울림의 기획 2팀 대리 이지수. 그녀에게 구두 굽의 높이는 곧 자존심의 높이였고 남들보다 1인치라도 더 높이 서야만 치열한 PT 현장에서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강박이 그녀의 발목을 옥죄고 있었다. 성태의 낡은 수선방에서 들었던 잠시 내려오라는 말은 지수에게 그저 은퇴한 노인의 한가한 넋두리처럼 들렸을 뿐이다. 지수는 수선된 명품 힐을 받아들자마자 다시 그 위태로운 탑 위에 자신의 몸을 올렸다. 발가락 끝은 구두의 좁은 코 안에서 비명을 질렀고 아킬레스건은 팽팽하게 당겨져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했지만 거울 속에 길어 보이는 다리와 당당한 실루엣이 주는 가짜 위안이 고통을 잠시 잊게 했다. 그날은 지수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운명의 날이었다. 수십억 원대의 예산이 걸린 코스메틱 브랜드의 연간 캠페인 수주 PT가 예정되어 있었다. 상대는 업계 1위의 거대 대행사였고 지수는 팀의 막내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메인 발표자로 낙점된 상태였다. 그녀는 완벽해야 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논리, 그리고 상대의 기를 죽일 수 있는 완벽한 외형까지. 지수는 전날 성태가 단단하게 고정해준 구두 굽을 확인하며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성태가 우려했던 것은 굽의 물리적인 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리하게 높이를 세운 존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균형의 상실이었다. PT장에 도착한 지수는 숨이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차례를 기다렸다. 에어컨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등 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드디어 이름이 불리고 그녀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가는 순간이었다. 화려한 조명이 비치고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꽂혔다. 지수는 자신감 있게 첫 문장을 뗐다. 우리가 정의하는 아름다움은.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비극이 시작되었다. 무대 바닥에 깔린 얇은 카펫 밑에 숨겨진 전선 뭉치를 미처 보지 못한 것이다. 10cm의 얇은 굽이 전선 사이 틈에 걸리며 중심이 급격히 무너졌다. 찰나의 순간 지수의 머릿속에는 성태의 목소리가 스쳤다. 너무 높은 곳은 땅을 잊게 만든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지수의 몸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화려한 영상이 흐르던 스크린 앞에는 우스꽝스럽게 넘어진 기획자의 모습만이 남았다. 구두 굽은 부러지지 않았다. 성태가 너무나 단단하게 고쳐놓은 탓에 오히려 굽이 지탱하던 지수의 발목이 꺾여버린 것이다. 극심한 통충이 밀려왔고 지수는 일어서려 했지만 발을 디딜 수가 없었다. 회의실 안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동료들의 당혹스러운 시선과 경쟁사의 비웃음 섞인 표정들이 조명보다 더 뜨겁게 지수를 난도질했다. 결국 지수는 구두를 벗어 던진 채 맨발로 혹은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그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한 탈락이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지수는 창밖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맨발의 발바닥에 닿는 택시 매트의 거친 촉감이 오히려 생경하게 느껴졌다. 병원에서는 인대가 늘어났으니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고 높은 신발은 꿈도 꾸지 말라는 진단을 내렸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신발장에 가득 찬 키릴들을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마치 그녀를 비웃는 화려한 비석들 같았다. 성공을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스스로를 학대하며 쌓아 올린 욕망의 결정체들. 지수는 문득 성태가 수선봉 구석에서 건네주었던 검은 비닐봉지를 떠올렸다. 그 안에는 성태가 혹시 모르니 가져가라며 챙겨주었던 투박하고 낮은 단어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그 단어를 꺼내 신어보았다. 부어오른 발목 때문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 줄 알았는데 부드러운 가죽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지수의 상처 입은 발을 유연하게 감싸 안았다. 굽높이 고작 2cm. 땅바닥이 발바닥 전체에 느껴지는 생소한 감각. 지수는 거실 바닥을 한 걸음씩 내디뎌 보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위태롭지도 않았다. 그저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지탱하고 있다는 그 평범한 사실이 무너진 그녀의 마음속에 이상한 안도감을 불어넣었다.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쫓던 것은 높은 곳의 풍경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높은 나의 허상이었다는 것을.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성태의 수선방 유리창을 두드리던 그 빛이 지수의 방 안으로도 깊숙이 들어왔다. 지수는 거울 앞에 서서 낮은 단어를 신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키는 작아졌고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두 발로 단단히 서 있는 자신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추락은 고통스러웠으나 역설적이게도 그 추락 덕분에 그녀는 비로소 땅에 닿을 수 있었다. 지수는 내일 아침 이 낮은 구두를 신고 다시 출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 만든 가파른 절벽 위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고른 평탄한 길을 걷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랐다. 인생 수선공 성태가 준비한 진짜 수선은 부러진 구두가 아니라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되는 지수의 새로운 걸음걸이였던 것이다. 지수의 월요일 아침은 평소와 달랐다. 늘 현관 거울 앞에서 뒷지퍼를 올리며 아찔한 높이의 굽을 확인하던 의식은 생략되었다. 대신 그녀의 발을 맞이한 것은 성태가 건네준 투박하지만 정갈한 검은색 가죽 단어였다. 굽 높이는 고작 2cm. 늘 10cm 위의 공기를 마시며 살던 지수에게 8cm의 낙차는 생각보다 컸다. 현관문을 나서 복도를 걷는데 늘 또각또각 날카롭게 복도를 울리던 파열음 대신 슥 하는 부드러운 마찰음이 들렸다. 지수는 자신의 발소리가 이토록 조용할 수 있다는 사실의 생경함을 느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늘 꼿꼿하게 세워져 긴장감이 흐르던 종아리 근육이 이완되어 있었고 어깨의 선도 한결 내려가 있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시야였다. 늘 남들의 정수리를 내려다보거나 혹은 대등해지기 위해 목을 빼고 서 있던 지수였으나 이제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정확히 일치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지수는 평소라면 보지 못했을 것들을 발견했다. 보도블록 틈새에 핀 이름모를 잡초, 누군가 떨어뜨린 아이의 장난감, 그리고 매일 스쳐 지나갔지만 한 번도 눈을 맞추지 못했던 경비원 아저씨의 인자한 미소까지. 낮은 곳으로 내려오니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다채로운 색을 띠고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의 시선이 지수의 발끝으로 쏠렸다. 지난주 PT장에서의 충격적인 사고는 이미 사내의 가십거리가 되어 있었다. 이지수 대리, 발목은 좀 괜찮아? 근데 그 신발은 뭐야? 컨셉이야? 그 같은 팀의 박 대리가 묘한 비웃음을 섞어 물었다. 평소라면 지수는 자존심이 상해 날 선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다.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아 있다는 그 물리적인 안정감이 심리적인 방어막이 되어주고 있었다. 지수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네, 생각보다 편하네요. 세상이 좀 다르게 보여서 좋아요. 업무를 시작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늘 발가락 끝에 가해지던 압박과 발등을 짓누르던 긴장이 사라지니 뇌로 가는 혈류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모니터 속의 텍스트들이 예전보다 선명하게 읽혔고 복잡하게 엉켜있던 기획안의 실타래가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자주 자리에 앉아 쉬어야 했지만 이제는 탕비실에 가서 동료들에게 먼저 커피를 건넬 여유가 생겼다.
점심시간 지수는 평소처럼 구두 굽상할까봐 가기 꺼려했던 멀리 떨어진 공원까지 걸어갔다. 흙길을 밟는 느낌은 경이로웠다. 딱딱한 아스팔트와는 달리 흙은 발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형태를 바꾸며 그녀를 받아주었다. 벤치에 앉아 자신의 단화를 내려다보던 지수는 문득 성태의 말이 떠올랐다. 인생의 수평이라는 말. 그녀는 그동안 수평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높은 굽은 그녀를 돋보이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고립시켰다. 타인과의 거리를 만들었고 넘어지지 않으려는 강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뺏어갔다. 오후 회의 시간 지수는 다시 한번 발표대에 섰다. 지난번처럼 화려한 조명도 웅장한 배경음악도 없었다. 팀 내부의 작은 리뷰 회의였지만 지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신발장에 처박아둔 키릴 같은 화려한 수식어를 걷어내고 진심을 담은 낮은 목소리로 기획안을 설명했다. 우리는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더 높이, 더 화려하게를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땅을 밟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위태로운 높이가 아니라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미소라는 것을요. 회의가 끝나고 팀장은 지수를 따로 불렀다. 호통이 떨어질 줄 알았지만 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 이 대리, 오늘 발표 좋았어. 신발 바뀐 거 보니까 심경의 변화가 좀 있었나 봐. 지난번 사고 때문에 위축됐을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보기 좋네. 지수는 처음으로 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퇴근길 지수는 다시 성태의 수선방으로 향했다. 비좁은 골목길에 접어들자 익숙한 가죽 냄새와 망치질 소리가 들려왔다. 가게 안은 여전히 좁고 낡았지만 지수의 눈에는 그 어느 명품 매장보다 고귀해 보였다. 성태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무언가를 열심히 꿰매고 있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에 성태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시오. 오, 오늘은 제법 잘 걷는구먼. 성태의 너털 웃음에 지수도 따라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선물을 꺼내 작업대 위에 놓았다. 향이 좋은 허브차 세트였다. 사장님, 이 구두 덕분에 오늘 하루가 정말 길고도 짧았어요. 땅이 이렇게 단단하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성태는 투박한 손으로 선물 상자를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땅은 배신하지 않거든.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지려 하니 무서운 거지. 가까이 있으면 이보다 든든한 친구가 없소. 지수는 성태의 옆자리에 앉아 잠시 동안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태어나는 수선물들은 단순히 낡은 신발의 복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내일을 다시 설계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지수는 깨달았다. 성태가 고쳐준 것은 그녀의 발목이 아니라 그녀가 세상을 대하는 비뚤어진 태도였다는 것을. 가게를 나오자 저녁 공기가 상쾌하게 뺨을 스쳤다. 지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굽낮은 단화가 내는 규칙적인 박동 소리가 그녀의 심장 소리와 공명을 일으켰다. 인생은 때로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하지만 낮은 곳에 서 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지수는 이제 안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내일은 또 어떤 낮은 곳의 보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성태의 수선방 뒤로 별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지수의 굽 낮은 행복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고 있었다. 성태의 수선방 디딤돌에는 전해 내려오는 기묘한 소문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서 구두를 고치면 절뚝거리던 걸음걸이가 교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꼬였던 인생의 운수까지 풀린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태만의 비밀 레시피라 불렀다. 하지만 정작 성태 본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낡은 줄무늬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허허실실 웃을 뿐이었다. 레시피는 무슨? 그저 주인 잃은 신발들 하소연이나 들어주는 거지요. 사실 성태의 작업대 아래에는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특별한 공구함이 하나 더 있었다. 그 안에는 일반적인 구두 수선용 칼이나 송곳 외에도 정밀한 수평계와 미세한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 그리고 각기 다른 질감의 가죽 조각들이 가득했다. 성태는 손님이 구두를 맡기고 나면 그가 가게를 나가는 뒷모습을 창 너머로 유심히 관찰했다.
어깨가 어느 쪽으로 처지는지,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지, 혹은 발끝을 바닥에 끄는 버릇이 있는지. 그는 눈이 아닌 몸으로 손님의 리듬을 읽어냈다. 어느 날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60대 신사 박 씨가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평생을 공직에서 보내며 꼿꼿하게 살아온 인물이었으나 최근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장님, 이 구두 좀 봐주시오. 굽이 다 달았는지 자꾸만 뒤꿈치가 아파서 못 걷겠어. 박 씨가 내놓은 구두는 정갈하게 닦여 있었지만 뒤축은 이미 한쪽으로 심하게 마모되어 균형을 잃은 상태였다. 성태는 박 씨의 구두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선생님, 구두가 말하네요. 너무 오랫동안 힘을 주고 걸으셨다고요. 뒤꿈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걷다 보니 정작 발바닥 전체가 누려야 할 평안함을 놓치신 모양입니다. 박 씨는 성태의 말에 멈칫했다. 평생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긴장 속에 살아온 자신의 세월이 굽 하나에 다 들통난 기분이었다. 성태는 그날 밤 박 씨를 위한 비밀 레시피를 가동했다. 그는 단순히 뒷굽을 갈아 끼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밑창 안쪽의 코르크층을 조심스럽게 파내고 그 안에 미세하게 탄성이 다른 가죽 패드를 덧댔다. 그것은 완벽한 평형이 아니라 유연한 불균형을 위한 수선이었다. 왼쪽으로 치우친 무게 중심을 억지로 바로잡으려 하면 오히려 발목에 무리가 간다. 대신 성태는 왼쪽에는 부드러운 쿠션을, 오른쪽에는 조금 더 단단한 지지대를 넣어 신는 이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무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했다. 성태의 비밀 레시피 중 가장 핵심은 기다림의 미학이었다. 그는 수선을 마친 구두를 바로 손님에게 내주지 않았다. 가게 한 구석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선반 위에 구두를 올려두고 사흘 밤낮을 묵혔다. 가죽이 새로운 밑창과 친해지고 본드의 기운이 빠져나가며 비로소 사람의 발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을 신발의 명상이라 불렀다. 사흘 뒤 구두를 찾으러 온 박 씨는 자신의 신발을 신어보고는 경악했다. 아니 사장님, 이거 내 구두 맞소? 마치 발이 바닥에 착 붙는 것 같으면서도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뿐하네. 성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선생님, 이제는 땅을 이기려 하지 마시고 땅이 밀어주는 힘을 믿어보세요. 구두 안쪽에 제가 조금의 여유를 심어두었으니 그 여유만큼만 마음도 펴고 걸으시면 됩니다. 박 씨가 나간 뒤 성태는 지수의 구두를 다시 집어들었다. 지수는 이제 단화에 익숙해졌지만 성태는 그녀가 다시 언젠가 신게될 가장 중요한 날의 구두를 비밀리에 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굽은 낮지만 세상 그 어떤 키릴보다 우아한 도약의 구두였다. 성태는 가느다란 은색 실로 구두 내피에 작은 글귀를 새겨 넣었다. 안단테 안단테이,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걸음. 성태에게 수선은 곧 대화였다. 그는 가죽의 결을 따라 칼질을 하며 그 사람의 상처를 도려내고 새로운 밑창을 붙이며 그 사람의 내일을 응원했다.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손톱 밑은 검은 구두약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따뜻한 치유의 도구였다. 그날 저녁 성태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그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신으며 발바닥에 전해지는 바닥의 감촉을 음미했다. 비밀 레시피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상대방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정성. 그것이 바로 디딤돌 수선방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었다. 성태는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며 생각했다. 인생이라는 구두도 가끔은 밑창을 갈아줘야지. 너무 많이 달아서 아프기 전에 조금씩 덧대고 고쳐가며 걷는 게 진짜 지혜 아니겠어? 그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낮은 굽의 행복을 증명하듯 단단하고 평온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금요일 저녁이었다. 도시는 회색빛 커튼을 친 것처럼 흐릿했고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는 빗줄기에 산란되어 어지럽게 흩어졌다. 지수는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 로비에서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한쪽 굽이 완전히 꺾여나간 화려한 하이힐 한 켤레가 들려 있었다. 오늘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퇴장을 경험했다.
자신만만하게 준비했던 수정 기획안은 광고주의 변덕 한마디에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이 대리 요즘 너무 힘을 뺀 거 아냐? 예전에 그 날카롭고 공격적인 느낌이 없어졌어. 사람이 너무 착해지면 광고는 망하는 거야. 상사의 질책은 비수처럼 꽂혔다. 지수는 자신의 굽 낮은 변화가 틀린 것이었나 하는 의구심에 휩싸였다. 다시 높이 서야 한다는 강박이 그녀를 덮쳤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전투용 키리를 꺼내 신고 나갔던 것이 화근이었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구두 굽은 무참히 꺾였고 지수의 자존심도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맨발에 가까운 슬리퍼를 급하게 사시는 채 지수는 홀린 듯 변두리 골목의 디딤돌 수선방으로 향했다. 비에 젖어 엉망이 된 몰골로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성태는 평소처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트로트 가락에 맞춰 망치질을 하고 있었다. 지수는 부러진 구두를 작업대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사장님, 이거 못 고치죠? 제 인생처럼 다 부러져 버렸어요. 다시 높이 서보려고 했는데 세상이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아요. 성태는 놀란 기색 없이 안경을 고쳐 쓰고는 지수의 부러진 구두를 가만히 살폈다. 굽의 단면은 거칠게 찢어져 있었고 가죽은 빗물을 머금어 퉁퉁 불어 있었다. 성태는 묵묵히 수건을 꺼내 지수의 젖은 어깨부터 닦아주었다. 그리고 난로 위에 놓여있던 주전자에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따랐다. 아가씨, 구두 굽이 부러진 게 아니라 구두가 잠시 멈추라고 소리친 거예요. 너무 빨리 뛰어가면 엔진도 과열되는 법인데 사람 다리는 오죽하겠어? 성태는 부러진 굽의 단면을 칼로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굽이 부러지면 다 끝난 줄 알지. 하지만 아니야. 오히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오.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 그는 구두 속을 지탱하던 낡은 쇠심을 뽑아냈다. 녹슬고 휘어진 쇠심은 지수의 지친 마음과 닮아 있었다. 성태는 지수에게 작업대 옆 작은 의자를 권했다. 여기 좀 앉아서 구경이나 해요. 구두가 다시 숨을 쉬는 과정을. 성태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 느리고 신중했다. 그는 부러진 자리에 새로운 강철심을 박아넣고 특수 접착제를 발라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는 커다란 집게로 굽과 몸체를 꽉 맞물려 놓았다. 자, 이제 기다려야 해요. 접착제가 가죽과 하나가 되고 쇠심이 중심을 잡을 때까지. 지금 당장 신고 나가면 다시 부러지겠지만 하룻밤만 진득하게 기다리면 전보다 훨씬 단단해지지. 수선에서 가장 힘든 건 망치질이 아니라 이 기다림이라오. 지수는 멍하니 고정된 구두를 바라보았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수선방의 시계추는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지수는 비로소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리기만 했던 나날들.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가락에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잊고 있었다. 사장님은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지수가 나지막이 물었다. 성태는 가죽결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나도 젊을 땐 이 골목이 감옥 같았지. 남들은 다 넓은 도로를 달리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손을 거쳐간 구두들이 다들 행복하게 걷고 있더라고. 내 시간은 여기서 멈춘 것 같았지만 사실 나는 수천 명의 시간을 고쳐주고 있었던 거야.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 싶더라고. 지수는 성태의 투박한 손을 보았다. 수많은 상처와 굳은 살, 그리고 검은 구두약이 밴 손톱. 그 손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세상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삶을 수선하고 있었다. 지수의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던 불안감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오늘의 사고가 어쩌면 더 단단해지기 위한 접착의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가 가늘어졌다. 성태는 수선이 끝난 구두를 선반 높은 곳에 올렸다. 내일 아침에 와서 가져가요. 지금은 이 친구도 쉬어야 하니까. 아가씨도 오늘은 그냥 푹 자요. 내일은 땅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을 테니까 말이요. 지수는 가게를 나서며 가벼운 목례를 보냈다. 비갠 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부러진 굽을 들고 절뚝거리며 들어왔던 그녀는 이제 맨발의 감촉을 즐기며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내려갔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억지로 높였던 굽이 사라진 자리, 그 빈자리에 비로소 자신만의 평온함이 채워지고 있었다. 멈춰버린 줄 알았던 지수의 시간은 사실 더 깊은 곳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비온 뒤의 서울은 투명하리만치 맑았다. 성태의 수선방 디딤돌 앞골목은 젖은 아스팔트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지수는 어제 맡겨두었던 구두를 찾으러 가는 길에 묘한 활기를 느꼈다. 평소라면 지각을 걱정하며 시계를 들여다봤겠지만 오늘은 담벼락 사이로 고개를 내민 능소와의 주황빛에 시선을 빼앗길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수선방 근처에 다다랐을 때 지수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평소 조용하던 골목에 검은색 세단 2대가 서 있었고 덩치 큰 사내들이 성태의 낡은 가게 앞을 서성이며 붉은 레커로 벽에 무언가를 표시하고 있었다. 철거 예정. 날카로운 글자가 성태의 평생이 담긴 나무 간판 옆에 흉측하게 새겨졌다.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수가 다급하게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성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안경을 닦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깊은 수심이 내려앉아 있었다. 재개발 조합에서 나왔다네. 이 골목 전체를 밀어버리고 대형 쇼핑몰을 세운다나 봐. 나 같은 늙은이 수선방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변하겠나 싶지만 그래도 30년 정이 든 자리라 마음이 좀 그렇구먼. 지수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이 작은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지친 발을 쉬게 하고 부러진 인생의 굽을 고쳐주던 유일한 대피소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때 성태가 선반에서 어제 수선한 지수의 구두를 내려놓았다. 자, 다 고쳤소. 쇠심을 새로 박아서 전보다 훨씬 튼튼할 거야. 아가씨, 이 구두 신고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부러졌던 자리에서 더 단단한 꽃이 핀다는 걸. 지수는 구두를 받아들었다. 어제의 절망은 간대였고 구두는 눈부시게 닦여 새 것보다 더 기품 있는 광택을 내고 있었다. 지수는 그 구두를 신는 대신 가방에 소중히 넣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회사로 복귀한 지수는 팀장에게 뜻밖의 제안을 던졌다. 팀장님, 코스메틱 캠페인 재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화려한 모델도 비싼 스튜디오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남의 발밑을 돌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제목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아름다움입니다. 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수의 눈빛에 담긴 확신을 보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그 길로 촬영팀을 이끌고 성태의 수선방으로 향했다. 성태의 투박한 손, 구두약이 벤 손톱, 낡은 망치 소리, 그리고 그곳을 거쳐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뒷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지수는 카피를 썼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달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수선하면 다시 걸을 수 있으니까요. 광고가 온오프라인에 공개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매일같이 높은 구두와 타인의 시선에 지쳐있던 현대인들에게 성태의 수선방은 성지와도 같은 위로를 건넸다. SNS에는 해시태그 디딤돌 수선방 해시태그 굽낮은 행복이라는 해시태그가 삽시간에 번져나갔다.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잊고 지냈던 삶의 수평에 대한 거대한 담론을 형성했다.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수선방이 철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성태에게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손님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30년 전 첫 월급으로 산 구두를 고치러 왔던 은퇴 교수, 성태가 공짜로 밑창을 갈아준 덕분에 면접에 합격했다는 사회초년생, 그리고 지수까지. 그들은 디딤돌 벽에 새겨진 붉은 레커 글씨 위에 각자의 추억이 담긴 구두, 사진과 응원의 메시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철거를 밀어붙이던 건설사조차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지수의 광고가 올해의 광고상 후보에 오르며 수선방은 서울의 상징적인 명소로 떠올랐다. 결국 재개발 계획은 수정되었다. 수선방이 있는 골목만큼은 생활유산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원형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성태는 수많은 기자의 플래시 세례 앞에서도 그저 허허 웃으며 구두를 닦을 뿐이었다.
허허, 이거 참 쑥스럽구먼. 난 그저 구두 굽 하나 고친 것뿐인데. 지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이제 안다. 성태가 고친 것은 낡은 가죽이 아니라 이 차가운 도시를 지탱하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가방에서 성태가 고쳐준 그 구두를 꺼내 신었다. 10cm의 높이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발밑에는 성태가 심어준 단단한 자존감과 수많은 이가 함께 다져온 디딤돌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기적 같은 승리 이후 디딤돌 수선방은 이전보다 훨씬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성태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 6시면 문을 열고 골목길을 쓸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수선방 한쪽에 작은 구두 도서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수와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든 이 공간에는 성태가 평생 수집한 희귀한 구두골들과 수선에 얽힌 따뜻한 사연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회사의 스타 기획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금요일 퇴근길에는 성태의 수선방에 들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높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엔 성태가 고쳐준 단단한 하이힐을 신고 평소에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편안한 로퍼를 신습니다. 상황에 맞춰 굽의 높이를 조절하듯 삶의 강약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어느 날 지수는 성태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하는 완벽한 수선은 어떤 건가요? 성태는 돋보기를 내리며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수선?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정직한 수선은 있지. 왼쪽이 닳았으면 왼쪽을 채워주고 오른쪽이 무거우면 오른쪽을 가볍게 해주는 거. 인생도 그렇잖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싶을 때 반대쪽을 돌아보는 것. 그게 수평을 맞추는 길이지. 그날 오후 가게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수의 광고를 보고 지방에서 올라온 한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밑창이 다 떨어진 낡은 축구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신발을 신고 꼭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데 집이 가난해서 새 신발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성태는 소년의 축구화를 경건하게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화가 아니라 한 아이의 꿈이었습니다. 성태는 지수에게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자, 지수씨. 오늘부로 지수씨를 제1호 수제자로 임명할 테니 이 축구화에 들어갈 가장 튼튼한 가죽을 골라보겠나? 지수는 기꺼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녀는 성태의 옆에 앉아 난생 처음으로 구두칼을 잡았습니다. 거친 가죽을 자르고 본드를 바르고 망치질을 하는 과정은 광고 기획보다 훨씬 고됐지만 가슴은 비교할 수 없이 뜨거웠습니다. 소년의 축구화 밑창이 새 것처럼 보강되는 동안 지수는 자신의 내면에서도 무언가가 단단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태와 지수는 함께 축구화를 수선하며 삶의 지혜를 공유했습니다. 젊은 기획자의 반짝이는 감각과 늙은 수선공의 깊은 통찰이 어우러지자 수선방은 단순한 작업실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가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수평이란 나 혼자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기울어진 어깨를 받쳐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해질녘 수선을 마친 축구화를 품에 안고 돌아가는 소년의 뒷모습을 보며 성태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보게나 저 아이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저게 바로 우리가 수선한 진짜 결과물이라네. 지수는 성태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수선방 안에는 노을보다 따뜻한 행복의 수평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찾아온 골목, 디딤돌 수선방 앞에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굽 낮은 행복 걷기 대회. 지수가 기획하고 성태가 후원한 이 행사는 가장 편안한 신발을 신고 마을 한 바퀴를 천천히 걸으며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대회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유모차를 미는 젊은 부부,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그리고 성태에게 수선을 받은 수많은 단골까지. 그들은 모두 화려한 브랜드 로고 대신 자신의 발에 꼭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마이크를 잡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이라는 높은 굽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가장 낮은 곳에서 땅의 숨결을 느끼며 걸어봅시다. 천천히 걷는다고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성태가 징을 울리자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창한 등수도 상금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태는 가게 앞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행진하는 사람들의 발 모양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발걸음들,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건강한 에너지. 그는 자신이 평생 고쳐온 구두들이 세상으로 나가 아름다운 행진곡을 연주하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행렬의 마지막에 지수가 성태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사장님도 같이 걸으셔야죠. 성태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다가 자신의 낡은 작업화를 고쳐 신고 일어섰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발만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던 골목길이었습니다. 성태와 지수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딱딱한 보도블록 위로 전해지는 지면의 촉감은 정직했습니다. 성태는 평생 처음으로 손님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수선 실력을 시험해 보듯 발바닥에 힘을 주어 보았습니다. 허허, 이거 제법 편하구먼. 내가 수선을 잘하긴 잘했나 봐. 성태의 농담에 지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골목 끝 언덕에 오르자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빼곡한 빌딩 숲 사이로 아기자기하게 남은 낡은 기와집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등대처럼 불을 밝히고 있는 디딤돌 수선방. 세상은 여전히 빠르고 높게만 흘러가려 하지만 이곳만큼은 자신들만의 속도로 평온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인생은 결국 어떤 신발을 신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의 문제더군. 굽이 낮아도 마음이 높으면 천국을 걷는 것이고 굽이 높아도 마음이 낮으면 지옥을 걷는 법이지. 성태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발끝에는 성태가 새겨준 글귀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단테. 대회가 끝나고 어스름이 깔리는 저녁, 성태와 지수는 다시 수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성태는 문득 생각난 듯 가게 앞에 새 칠판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서툰 글씨로 오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 부러진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들러주세요. 낮은 행복으로 수선해드립니다. 그 밤 수선방의 작은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찾아올 누군가의 고단한 걸음을 위해 성태는 다시 망치를 들었고 지수는 그 곁에서 따뜻한 차를 우렸습니다. 굽은 낮아졌으나 행복의 깊이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진 인생. 수선공들의 밤은 그렇게 아름답게 깊어갔습니다.